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전산회계 운영사 2급 필기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운영사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또 모의고사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모의고사도 다 기출문제들이고, 자, 이 문제들 중에서 똑같이 다시 나옵니다. 이 자료는 요 멘트로 스쿨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이 교재를 사보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일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내용이다.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산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면 요 타인 발행수표 요 5만원, 그 다음에 당좌예금, 그 다음에 국고지급통지서, 차용증서 이건 아니죠? 차용증서는 아니고 약속보험도 아니고 주식도 해당이 없죠? 그러면 이제 요거 송금한 증서,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5만원, 7만원 더하면 12만원, 요거 더하면 42만원, 그 다음에 요거 4만원 더하면 46만원, 2만원 더하니까 48만원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은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상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상품 매출 시 수익은 판매일에 인식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마트에 사게 되면 꼭 바코드 찍는 순간 얼마입니다 할 때 그때 바로 매출이 되는 거예요. 물건이 빠져나갑니다. 그때 매출로 인식하는 거예요. 판매일에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일은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한 날. 그러니까 인도했다는 거는 바코드 찍고 물건을 바로 인계한 날이죠. 그리고 돈 받죠. 그 다음에 할부 매출액은 마지막 할부 대금을 수취한 날에 실현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게 틀렸어요. 할부 매출은 역시 똑같이 인도한 날입니다. 인도한 날, 물건을 넘겨준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물건을 장기든 단기든 무조건 인도한 날 매출로 잡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로 팔을 때는 우리가 대금을 회수한 날 매출로 잡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할부로 팔게 되면은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는 게 기업의 자금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할부금 회수할 때마다 매출로 잡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하고 재무회계하고 좀 다른데 우리는 지금 재무회계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인도한 날입니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금을 판매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당연하죠. 수탁자, 부탁받은 사람이 판매한 날 매출한 거죠. 매출을 언제 인식하는가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달라진다. 당연하죠. 매출이익도 달라지고 당기순이익도 달라지겠죠. 다음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자, 맞는 것을 그랬습니다. 금융자산을 최초로 취득할 때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로 평가하면 경제적 실질을 잘 나타낼 수 있다. 틀렸죠? 요 취득원가가 아니라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되죠. 공정가치. 자, 여기에 보시면 금융자산에 여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러니까 단기로 소유하는 국채, 사채, 공채, 주식 등은 현재 시가, 즉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정확한 금액을 나타낼 수 있죠. 기타 포괄손익, 장기 투자 목적의 채권이나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실질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자산이 유동자산인지 비유동자산인지 여부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이나 취득일로부터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결산일, 즉 보고기간 종료일. 우리가 보고기간 종료일은 결산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채권과 관련되어 발생한 이자를 보고기간 말에 아직 받지 못했으나 기간이 경과해서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발생주의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지분법 적용 시 피투자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면 기타 수익으로 계상한다. 보통 이제 계열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주식을 20% 이상을 보유하면 지분법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 배당금을 받게 되면 이거 받아봤자 나중에 그 기업이 손해보면 그 투자 그 배당금 받은 게 또 사실 또 손해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배당금 받아봤자 다음에 손해보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요 그 투자 기업에서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빼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여기다가 요 받은 이제 배당금, 요 배당금을 이렇게 빼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기타 수익으로 계상하는 거는 지분법 적용 투자 기업이 아니라 어떤 기업 일시 내가 보유하거나 요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 포괄손익이나 요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배당금을 수령했다 그랬을 때 주식을 이런 거 보유해서 이렇게 장기나 단기로 보유했을 때 받는 배당금은 기타 수익, 즉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을 할 수 있지만 지분법 적용 주식은 요거는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자,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고 기업이 통제가 가능하고 그건 취득원가로 평가하죠. 그리고 상각을 해주고 20년을 초과해서 상각할 수 없어요. 관계 법령에 정해진 거 빼놓고는. 그럼 여기 특허권, 보통 특허권은 10년인데 뭐 약 같은 건 한 8년이면 없어지더라고요. 개발비, 저작권도 10년이에요. 근데 연구비는 이건 단기 비용입니다. 그래서 디귿번. 무형자산이 아니죠. 연구비는 그냥 비용이에요. 비용. 연구비는 이제 우리가 여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연구비는 요 물류원가와 관리비, 판관비와 일반 관리비, 판관비,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에 속합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자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책임은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경영자에게 있다. 이렇게 여기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IT고에 제가 이걸 올려놓을 거니까, 제공할 거니까 IT고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사항만 이렇게 요약을 해놔서 공부하시기 좋을 거예요. 자, 이건 경영자입니다. 그 다음에 창원상사의 12월 30일 장부상 재고가 75만원인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12월 말일에 재고자산의 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 기말 재고입니다. 기말 재고액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말 재고액에 가산돼서는 안 될 금액을 빼줘야 됩니다. 보니까 위탁한 적성품, 자, 매가로 위탁한 적성품이 있는데 이건 매가로 되어 있으면 매출가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익률을 제거해야 돼요. 자,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포함된 금액이 이제 잘못된 거는 이제 빼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30%면 여기다 0.3을 곱하면 그 39,000원 나오죠? 39,000원. 요 39,000원 빼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익을 기말재고에 가산시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인데 선적지 기준이에요. 자, 이거는 포함되어 있어도 맞죠, 이거는. 왜냐면
배에다가 실는 순간 내 거가 되니까 이런 거는 그냥 플러스 시켜서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이건 건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운송 중인 상품인데 이거는 내가 도착해야 내 거가 되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이것도 빼줘야 되겠죠? 요 39,000원도 빼주고, 그러면 기말 재고가 75만원인데 75만원에서 39,000원 빼고 그 다음에 또 7만원 빼주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64만 1,000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은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현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뭐 외상매입금, 지급업,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 금융부채에 속하는 거는 어떤 것이 옳은 거냐 그랬어요. 금융기관의 상품의 종류를 뜻하는 것으로 선수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계약금을 내가 미리 받으면 내가 재고자산을 인도해야지 금융자산으로 돈으로 갚아야 될 게 아니죠. 이거는 계약금 미리 받으면 이제 상품을 보내줘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부채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 금융부채죠. 기업의 지분상품을 말하며 기업이 매입한 다른 회사의 주식이다. 요 지분상품, 여기 지분상품 있죠? 여기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속에 요 속에 주식이 들어가 있죠? 요거는 이제 삼각원가 측정은 이제 요거는 채권이죠. 그래서 여기 다른 회사 주식도 내가 팔면 바로 돈하고 바꿀 수 있으니까 금융자산이죠.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요거는 금융자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분상품을 말하며, 이건 금융부채인데 금융부채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금융자산이에요. 금융자산인데 여기 금융부채를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이제 금융자산, 그 다음에 매출채권같이 상대방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기로 한 권리, 이것도 금융자산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융부채를 물어봤지 금융자산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금융부채는 요거 다 해당이 안 되죠. 요거는 아예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금융부채에 해당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금융자산이고, 둘 다. 매입채무와 같이 상대방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정확하죠, 여기에.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다. 정확히 여기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보고 공부를 하시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기업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금융어음이라 하며, 이건 지급어음이 아니죠. 자금을 융통한다 그러면 이건 차입금이에요. 차입금.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됐죠. 연령분석법은 매출채권의 잔액비율법에 따라 잔액비율법에 비하여 연령분석법, 잔액의 1%, 우리 문제 많이 풀어봤죠. 그거에 비해서 매출채권의 순실현 가능가치를 보다 정확히 계산해 준다. 맞습니다. 연령분석법이 뭐냐면, 외상으로 팔은 지가 오래됐는데, 오래되고 지금까지 돈 못 받았으면 띠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거는 대손율을 좀 높게 잡고 한 20% 잡는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오래된 거는 또 한 10% 잡는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거는 1%만 잡는다. 이렇게 연령분석법을 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차용증서를 받고 1년간 빌려준 경우 유동자산인 단기대여금. 당연하죠. 매출채권, 기타채권은 유동자산.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상품권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건,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선수금 계정에 한다. 여기 할인액을 차감한 거는 이거를 선수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감한 잔액이 아니라 대변에 그냥 선수금 또는 상품권 선수금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돈을 적게 받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원 받았는데 10만원짜리 상품권 받았는데 현금 9만원만 받았다. 그럼 만원은 요거는 여기다가 상품권 할인액 요렇게 분기하면 돼요. 할인액 깎아줬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상품권에 대한 매출 수익의 인식 시기는 수익 인식 시기의 일반 원칙과 같다. 이게 뭔 소리냐면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교환해 갔을 때 매출로 잡는다 이거예요. 장기 미회수 상품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완성된 시점에 잔액을 전부 기타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 소멸시효가 뭐예요? 그 상품권 그 소멸시효가 몇 년 지나면 이거는 이제 못 써.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땡 잡은 거지. 그냥 이득 본 거지 뭐. 그냥 기타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매출 수익은 상품과의 교환에 따라 상품권을 회수할 때, 요 위에 설명했죠? 회수할 때 잡는다. 상품 6만원 외상 매출하고 부가세 10%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적절한 분계. 외상 매출금 매출, 그 다음에 현금, 부가세 예수금. 답이 요거 2번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자, 여기 현금 흐름표 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아닌 것 그랬어요. 자, 여기 영업활동에 이게 현금 흐름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간접법, 요 당기순이익에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가산,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차감. 자, 요런 것들. 비용은 비용인데 돈이 나가지 않은 것들은 더해주고, 그러니까 역산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은 차감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의 감소, 외상값을 받으면 순이익이 늘고, 매입 채무,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매출 채권 감소를 순이익에 더하고, 매입 채무의 감소액은 순이익에서 빼주면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현금 배당금 수령, 그 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지급, 여기 이자 비용 지급, 이거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 여기 이제 직접법 간접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는 그냥 단기의 영업으로 인해서 생긴 비용 수익, 그러니까 요거로 인해서 돈이 나가고 들어온 거, 요거는 이제 간접법으로 하는데, 여기 직접법으로 한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현금 배당금 수령은 여기서 이렇게 간접법으로 하게 되면 요거 뭐 뺄 필요가 없죠. 그냥 두면 되죠. 뭐 이자 비용 지급도 신경 쓸 거 없고, 종업원에 대한 퇴직 지급도 여기 관계 없죠. 여기에 속해요. 이거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인데 이게 더하고 빼서 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현금이 나가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단기 차입금의 지급, 이거는요, 여기 재무활동이에요. 이 재무활동이라는 거는 돈이에요. 재무는. 여러분들 재무란 말이 나오면 돈이에요. 돈을 갖다가 요거는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증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오거나 사채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죠. 이런 건 돈이 나가고, 상환. 그러면 여기 단기 차입금의 지급은 단기 차입금의 지급 상환. 그러면 이거는 영업활동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재무활동이죠. 재무활동. 투자활동은 투자자산을 사거나 유무형 자산을 사거나 투자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재무증권을 취득하거나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대여하거나 대여금에 이제 회수하거나
그러니까 대여하면 이제 이자 받죠. 여기는 차입금이 여기 들어가고 이건 대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증자 감자는 돈 조달하는 거고 이건 투자해서 내가 좀 이득을 보겠다는 게 투자 활동이고 이거는 단기에 영업해서 변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돼요. 요 영업활동은 직접법, 간접법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작성할 수 있어요. 간접법으로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현금 유출이 없고 현금 유입이 없는 이런 것들은 더하고 빼면 거꾸로 충분히 나오고 이거 배당금 수령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는 건 직접법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중에 매출 채권 회수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이거는 T자를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매출 채권 하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음인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걸로 그냥 잡아봅시다. 기초 매출 채권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 기말 매출 채권은 대변의 6만 원. 그 다음에 기초 상품, 기말 상품 총매입액. 자,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매출채권 회수액 구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구하려고 하냐면은 그 매출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거 더하니까 12만원,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 12만원에서 5만원 빼니까 매출원가가 7만원이죠? 요거 이제 12만원에서 5만원 빼니까 7만원. 여기에 이익을 35,000원 플러스 하면 10만 5천원이 매출액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매출액 10만 5천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상품 모두 외상거래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외상으로 파는 거예요. 10만 5천원이. 그럼 요거 14만 5천원, 14만 5천원, 14만 5천원. 그럼 요거 얼마 나와요? 8만 5천원 나오죠? 그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T자로 구하는 게 훨씬 쉬워요. 자, 다음 가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금융자산정 보고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는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은 기타의 비유동 금융자산이라 그래요. 금융자산 중 그리고 도래하는 거 정기예금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거예요. 1년 이후에 만기가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그리고 뭐로 분류한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4번이 맞죠. 1년 이내는 비유동자산이 아니라 단기 금융자산이죠. 기타 유동금융자산 또는 단기 금융자산. 그래서 여기 유동금융하고 비유동은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 이제 만약에 이게 1년 이내라 그러면 여기에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유동자산 그거로 이제 해석할 수 있죠. 2번이 답이 되죠. 1년 이내라면. 그 다음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다. 근본적 질적 특성. 자, 요거는 여기에 해놨습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 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이에요. 여기 예측같이 확인같이 중요성.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서술. 보강적에는 비교, 검증, 적시, 이해. 자, 그러면 근본적 질적 특성은 뭐가 있어요? 목적하고 표현.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목적, 적합성. 요 검증 가능성, 적시성 요거는 보강적이에요. 보충적인 거라 이 말이죠. 대안은 토지를 10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1개월에 갚기로 하고 중개수수료, 재비용 5만원 현금 지급했다. 거래 판례수 중에 이 거래에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은. 그럼 이건 차변에 토지가 들어오고 대변에 요거를 1개월 그러니까 미지급금 그 다음에 현금이죠. 이거는 105만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용이 생길 수가 없죠. 토지에 가산하니까.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 100주를 700원에 구입했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단기 매매 차익이에요. 그러면 이 수수료는 별도로 써야 되겠죠. 그 중에 50주는 800원에
이게 이제 이렇게 사왔으니까 취득원가는 요 수수료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여기 800원에 팔았대요. 5840. 그러면 4만원에 팔았는데 4만원에 팔았는데 수수료 1,500원을 제외한 잔액 5만원에 팔았는데 4만원에 팔았는데 1,500원 제외하니까 38,500원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번, 2번이 답이죠. 수수료 비용 안 씁니다. 1번, 2번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00주인데 7,000원이니까 여기 이 중에 50주죠. 그러니까 50주 100주 중에 50주 팔았으니까 5, 7, 35 35,000원.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여기 수수료는 무시하는 겁니다. 2번 답이 아니에요.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과 비용은 상기하여 순액.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항상 총액으로 기재합니다. 손익계산서든 재무상태표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 맞고요. 비용의 분류는 기능별 분류나 성격별로 분류할 수 있다.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2개의 보고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한다. 자, 요거는 뭐 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감모손실은 장부재고하고 요거는 장부하고 실지하고 장부에서 실지재고를 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뺀 거에다 곱하기 여기 원가를 하면 감모손실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장부재고가 500개가 있고 실지재고가 450개가 있어요. 그러면 몇 개 부족해요? 50개. 그리고 여기 재고원가 100원, 시가가 80원. 그러면 여기다가 100원을 곱해요. 그러면 5,000원 나오죠? 5,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평가손실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평가손실은 실지재고 있죠? 요 실지재고. 요 실지재고에다가 시가를 곱합니다. 실지재고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보세요.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장부재고 장부금액은 500개 곱하기 100원이니까 5만원. 5,000원. 5만원이 아니고 5,000원. 장부는 5,000원. 그 다음에 실지재고. 요거는 요 450개 곱하기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5만원. 계산 잘못했네요. 요건 45,000원. 45,000원. 그 다음에 시가는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여기 실지재고에다가 8540, 8432, 36,000원, 8540, 8432, 8540. 그러니까 요 금액은 450 곱하기 80, 36,000원. 그래서 요거 그 재고감모 손실은 5,000원. 평가손실은 45,000원인데, 여기 그 45,000원, 여기 그 실지재고에 45,000원하고 36,000원이니까 9,000원.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은 5,000원인데, 감모손실은 5,000원인데, 평가손실은 9,000원입니다. 평가손실은 전부 다 매출원가에 산입해야 됩니다. 다음은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매출원가는 최근의 원가로 기록되므로 현행 수익과 현행 원가가 대응되어 수익과 비용 대응이 잘 이루어진다. 이거는 후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요 1번이 틀렸습니다. 선입선출법이 뭐예요? 맨 처음에 사온 거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온 거는 원가가 쌌단 말이에요. 옛날 원가란 말이에요. 옛날 원가와 현행 수익, 현재 매출액과 대응되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후입선질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 선입선질법은 물량 흐름을 정확히 반영하죠. 아무래도 물건 팔을 때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팝니다. 마트 같은 데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해요. 물가 하락 시 신중성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간, 물가가 거꾸로 하락할 때는 그 선입선질법이 오히려 이익을 적게 표시합니다. 물가가 떨어지니까 옛날에 사왔던 게 더 비싸잖아요.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가 이익을 크게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사온 싼 원가하고 최근에 현재 현행 그 매출 수익하고 대응시키니까 이익이 많이 나죠. 그래서 후입선질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법은 인정하고 있는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질법은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이익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점 금융자산에 속하지 않는 거는 어느 걸까요? 자, 이 선급비용은 금융자산이 아니에요. 선급비용은 금융자산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준 비용은 이미 지급이 됐지 내가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선급금, 계약금 이미 줬으면 재고자산을 받아야지 내가 그거를 돈하고 바꾼다. 그거는 이제 특이한 경우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합의 해제 시에만 있고. 그래서 이거는 금융자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재무회계를 풀어봤습니다.